훅 인터뷰. 모두를 향한, 모두를 위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합니다. 그리고 박영선이 함께합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선대위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미국에 계셨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새 비전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미국에 계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미국에서 CSIS 수석 고문으로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공식적으로 선진국 호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젊은 선진국 대한민국과 오래된 선진국 미국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한 건 안 물어보고요. 근데 네. 한국에서 박영선 왔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만나자고 하고 물어보고 그랬습니까? 박영선이 왔다라기보다는요. 네. 대한민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왔다. 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벤처 스타트업에 굉장히 그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환대하고 그 가치를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는 또 정치인 박영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물어봤습니다. 네. 중요한 위치에서 큰 선거 많이 치른 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본 대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심정이 혼란스러우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지쳐있고 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데 네. 이 대선이라는 것까지 또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돼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대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자마자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 맡으셨는데요. 요거 네. 뭐 하는 겁니까?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요. 예. 우리가 그동안은 추격 국가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쫓아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선도 국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확실한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느냐?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그러한 어젠다를 계속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식 1호 공약도 디지털 대전환이라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에 대한 마인드, 대전환에 대한 마인드는 좀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재명 후보하고 긴 시간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미국에서 정리한 12개의 어젠다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선을 4번째 치르는데, 네. 이렇게 척하면 척 알아듣고 대답하는 후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미래 비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언론이 계속 공격을 했던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네.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답변 내용을 저하고의 어떤 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쭉 말씀을 드리니까 딱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탈원전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된 것 아니냐. 감원전이다. 네. 그리고 우리는 탈탄소다. 네. 또 요즘 등장하고 있는 그 SMR 소형 원자로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합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셨는데 그 네. 얘기를 오늘 그대로 나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 어젠다마다 정리가 잘 돼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하면 잘 배우고 흡수가 빠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굉장히 박식하다라는 표현? 네, 네. 네. 저기 박영선보다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인데?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조금 덜 하신 것도 있지만, 네. 네, 또 저보다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서울시장 나서셨을 때 민주당에 대한 매서운 질타 맨 앞에서 맞으셨잖아요. 네,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국민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호감을 갖고 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이번 선거도 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서야 될 텐데요. 민주당이 아직 밉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저희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더 반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반성을 통해서 더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도 제가 안 나가려다가 나가게 됐는데, 네, 안 나가려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국민들이 민주당이 좀 더 품이 넓은 민주당이 되길 바라고 변화의 민주당이 되길 바랬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세월이 좀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변화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변화하고 더 반성해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요? 어떤 부분에서 더? 저는 특히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옳습니다. 방향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거든요. 예, 그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왔고요.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부동산 값이 급등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은 방향도 맞고 정당한 일입니다. 네, 그러나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갑자기 오르게 됐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거를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까지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한꺼번에 지어주는 것, 네, 저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 올랐다, 집값 올랐다, 아우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특히 세금 문제는 활처럼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방향과 또 그런 정당성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책이지만,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관료들하고 조금 이 그 대선 캠프하고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완화하겠다, 변경하겠다,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뭐 정부에서는 우리는 안 바꾸겠다 이렇게 조금 불협화음 나옵니다. 그 불협화음은 제가 내각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료들의 생각과 또 이런 어떤 정치인 장관의 생각은 늘 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관료들은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민주정부를 구축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보수 정권이 50년 이상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이 보수적인 접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료들의 뭐 그러한 태도가 나는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고관직이는 고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또 임무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 193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저는 이것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네. 이런 질책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변화된 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정치인 박영선이, 장관 박영선이 얘기할 때는 관료들이 그렇게 막 대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셨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네. 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 언쟁 속에서 저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바꿔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고직쟁이 관료들과의 어떤 그런 그 논쟁에서 인내심을 더 발휘해야 되는데 인내심을 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장관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철저히 하겠다면서 그 밤낮없이 뛰던 거 기억납니다. 지금 네. 소상공인들 더 힘들다, 더 죽겠다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보수정권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책 해준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관료들은 국민들에게 뭔가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인색했죠. 네,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경제 주체로 인정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네. 많이 바뀌었지만 더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오미크론이라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또 이런 어떤 규제를 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네. 100만 원이 더 필요한 곳에는 더 드려야 된다. 더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그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데 좀 필요하다, 더 줘야 된다 하면 좀 더 밀어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0석 갖고 있다고 해서 맘대로 하면 또 폭주한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또 이 관료들이 국회에 와서 굉장히 나긋나긋 설명을 잘 하시지만 그 나긋나긋한 유연함 속에는 엄청난 강인함이 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련함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유연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행보가요. 네. 요즘 보면 얼굴이 굉장히 사나워지시고 예. 여유가 없어 보이세요. 네. 그래서 뭔가 많이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계시구나 예. 하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사 윤석열, 정치인 윤석열 어떻게 좀 달라 보이시는지요? 저는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은요. 예. 검사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저렇게 열심히 했던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땐 열심히 했죠. 그 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그 국정원 댓글 그러니까요. 수사도 하고요.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해놓고 예. 언젠가는 그 발언을 보니까 뭐 당선되면 바로 사면하겠다고. 네. 그거는 무슨 논리일까요? 그러니까요. 또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가 수사했는데 그렇죠. 그건 좀 이해가. 저는 그래서 그 발언을 보면서 네. 저분이 저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던 것이 결국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제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이유는요? 그 이후라니요. 네, 검찰총장 그리고 총장에서 지금 정치인 윤석열 후보까지 넘어온 과정. 그 과정을 또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네.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패한 정부라고 해요. 예. 그런데 본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어요. 예.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윤석열도 실패한 겁니다. 예. 그 사실은 왜 모를까요? 아, 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게 뭘까요? 조국 전 장관 수사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과의 충돌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죠. 네, 그걸 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검찰총장 본연의 어떤 자세로서 과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일이 무엇인가? 네. 결국은 실패한 검찰총장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서 장관하고 잘 조정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한다든가 네. 해서 일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 그것이 성공한 검찰총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패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 그 이후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네. 결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계속 외칩니다. 공정을 계속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의혹들이 자꾸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김건희 씨 의혹 사건을 이거 비교해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씨의 사건이 상식적일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하던 상식 이거는 이제 내던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김건희 씨의 사건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네. 여기에 대해서 대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말했던 공정과 상식 이 두 틀은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잘 알지만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맞춰보시죠, 그럼. 네. 자, 아무튼 박영선 정치에 입문한 후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 선거 2007년 대선과 닮았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네. 아마 조금 사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번 대선이 닮았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네.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매우 유사한 아하. 2007년 대선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마 조금 잘못 인식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때는 그랬던가요? 그때는 비슷했습니까? 재보궐선거는? 비슷했죠. 네. 네. 그 어떤 사실 검증 이런 거는 통용이 안 되고 어떤 점에서 비슷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BBK라는 대형 사건이 있었음에서도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오세훈 후보도 상당히 그 당시에 유사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 그리고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치를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먼저 알려주십시오. 개태의 그 글귀에 보면은요, 낙타의 강인함이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네. 이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남으면서 낙타가 그 짐을 지고 계속 걷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런 낙타에 가진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못 들었습니다. 낙타의 뭐라고요? 강인함. 낙타의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재명 네. 후보가. 그리고 사막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뭔가를 개척해온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추격 국가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대선인데요. 네. 지금 5G 시대에 대한민국은 선도 국가입니다. 예. 미국과 일본을 제압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지금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5G 시대 이후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잘못되면 우리는 다시 뒤집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유능하고 실천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이 디지털 대전환의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국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뭐 정말 뭐 100% 장점만 있는 후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의 그 직을 맡아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박영선 감사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답답해 네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학교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말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우울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김갑수 선생님은 연말 어떻게 보냈어요? 아니 뭐 이제 누구나 다 똑같지 않겠어요? 왁자지껄 친구들 만나는 이 시즌에 다들 이제 그러지 못해서 네. 전화나 나누고 집에 있고 그렇습니까?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저는 그 꼭 모여야 되는 연말에 그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네, 있는데 네. 5명이 5명이요? 어떡하냐고. 안 됩니다. 한 명 뺄 수도 없고. 한 명 빼야죠. 한 명 저쪽 구에서. 네. 아니 그래서 포기하냐 마냐 지금 설왕설래인데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가족도 다 만나기 어렵죠. 그렇죠. 만나자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예, 걱정이 큽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무튼 좀 슬프네. 슬프다는 건요. 크리스마스가 슬프다는 건 나이 먹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거리에서 이 캐롤송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노래들도 언제부터인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오래됐죠. 지적 재산권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네, 거기서 그 돈 때문에 길거리에서 음악을 못 틉니다. 근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캐롤은 듣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마케팅 전략상으로 봐도 예, 거리에서 캐롤들이 울려 퍼질 때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풍경은 확실히 변한 게 이게 한국의 크리스마스가 무슨 종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휴전선 근방에 거대한 트리도 세우고 네. 또 상점마다 이렇게 트리 세우고 그다음에 카드 써서 보내고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명절처럼 우리가 보내왔었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카드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좋게 보면 놀 일도 즐거울 일도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많으니까 좀 덜 그런다 치긴 하는데 연말에 그 모처럼 한 번씩 그렇게 다들 즐거운 축제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캐롤이 저작권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고 네. 캐롤도 사라진 거 보면 그걸 주관하는 측이 참 어리석은 거죠. 네, 그렇기도 해요. 뭐 잘못됐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좀 현명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족끼리 보내는 굉장히 조용한 그런 그 명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인의 날 그리고 주변 사람을 둘러보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도 만나지 않더라도 밥을 먹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잘 보내고 계시겠죠? 네. 그래야겠죠. 네, 그래야겠죠. 아우, 네, 왜 슬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작품은 하늘을 나는 교실입니다. 약간 동화의 냄새가 납니다. 네, 이 독일의 작가 에리 캐스트너의 작품 하늘을 나는 교실입니다. 근데 동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동화라는 것으로 문학을 하나로 따로 분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동화야말로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예술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읽는 동화가 따로 있고 아이들이 읽는 동화 또는 소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동화라고 해서 아이들의 읽을 거리로만 정의하는 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에릭 캐스트너의 많은 작품들 중에 하늘을 나는 교실을 고른 이유는 책의 맛에서 그야말로 맛있는 얘기 좀 해보자. 네. 아름다운 얘기를 네, 좀. 크리스마스를 이건 동화 맞이해서. 분류로 혹시 돼 있다면 그건 그렇게 작품을 각색한 것일 테고 네.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이 하늘을 나는 교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청소년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청소년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 누구나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은 이제 회상의 의미를 갖고 또 해당 연령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이제 성장의 과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 에릭 캐스트너의 그 하늘을 나는 교실을 저도 한 30년 만에 다시 읽게 됐나요? 오늘 시간 때문에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소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시대 배경도 스토리도 다 다른데 느낌은 똑같은 게 하나 우리나라가 모두가 아는 작품이 있는데 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있죠. 예. 한 마을에 한 동네에 쌍문동. 쌍문동에 고등학생들끼리 이리저리 치고받고 장난치고 말썽 일으키고 혼나고 그러면서 서로 또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 그 가슴에 뭔가 따뜻하고 아주 이렇게 와박히는 그런 얘기에 아주 클래식 같은 교과서 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이런 유형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남학생 김나지움이어서 네. 여학생이 등장하진 않네요. 맞아. 덕선이가 남고야, 없네. 남고. 덕선이가. 그래서 네. 덕선이가 없다고요? 네, 덕선이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덕선이가 있어야 되는데 에릭 캐스트너 동화 작가 아니고요 시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작품을 많이 내놓은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예. 60년대에는 전 해린이라는 사람의 번역으로 파비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번역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인가요? 요 무렵에 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번역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시집이 있습니다. 네. 마주보기라고 네. 1, 2, 3 시리즈까지 나왔는데 네. 그게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그 근데 홀로서기 보고 그다음에 마주보기 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런 바람에 이 에릭 캐스트너가 대중적인 이를테면 달달한 서정시를 쓰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전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아주 이 문명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집단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통렬하고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고요. 그렇죠. 이 아주 강렬한 평화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치 체제하에서 어디로도 망명하지 않고 12년 동안 그 맞서 싸운 아주 견결한 이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하늘을 나는 교실 참 책의 맛.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주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있고, 네.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네. 이 등장하는 인물은 주요 인물 5명인데요. 권투 선수를 꿈꾸는 친구도 있고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집에도 못 가게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겁쟁이 같은 친구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이 선생님입니다. 네. 이 크로이츠캄 선생님. 유스티스라는 이름으로 저스티스라는 정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죠. 네, 분인데요. 아마 죽은 시인의 사회를 네. 떠올리시면 네. 딱 좋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과 널리 소통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이 선배이면서 교사, 선생님과 학생들의 기가 막힌 그 만남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팅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독일의 어느 시골쯤 되는
거기에 있는 기숙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숙학교가 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니는 김나지움, 네. 그러니까 인문계 학교고 또 근처에는 실업계 학교도 있어서 애들끼리 막 주먹질도 하고 싸우고 맞아요. 그럽니다. 그런 그 기숙 김나지움에 아이들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늘을 나는 교실이라는 이름의 연극. 자기들 창작의 연극을 올리는 이제 그 흐름이에요. 그 와중에 아이들 간에 벌어지는 온갖 사건이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휴가를 받아서 이 기숙학교니까 각자 이제 부모님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가난한 아이는 여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고 등등 이 아이들을 다 통솔하는 학교 사감 선생님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핵심 이제 주인공 분치 선생이 굉장히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내가 저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아이들 생각이에요. 저 선생님을 위해서 난 모든 걸 걸 수 있다고 그만큼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건데 그 선생님의 오래된 잊혀진 친구들을 또 아이들이 찾아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학교 특히 이제 남고라고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온갖 주먹 다툼도 있고 왕따도 있고 말썽이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5캐릭터가 주요 등장인물에 나오는데 네. 이제 독일어 이름이라서 잘 뭐 마르틴 뭐 마르티네스 또 마르티스, 울리 뭐 이렇게 기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이제 그 캐릭터가 그려지는 거죠. 우리 뇌리에 이렇게 담깁니다. 선생님 그 책의 문장도 매우 훌륭하죠. 네, 문장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 중에 교사가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했잖아요. 네. 이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장 먼저 보고 말씀드리죠. 선생님이라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은 일찌감치 침대에 들어 누워 녹음기를 틀어놓고 수업을 받아도 상관없지 않겠어? 아니야, 우리는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어주는 한 인간이 필요한 거지 다리만 2개 달린 깡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발전하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라고 이 프리체가 얘기하는데 학생들의 발전을 바라는 교사라면은 네. 당연히 자기 발전, 교사들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이 교사와 학생들의 소통의 부재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을 그냥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그 존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이들 티격태격이 마련이고 비틀거리기 마련인데 그 아이들과의 대화의 통로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된 문장들도 있어서 아마 현장에 계신 그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집안에 계신 부모님들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늘 저도 과거부터 이 궁금증을 가져온 건데 이 하늘을 나는 교실에 등장하는 이 소년들은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설적으로 꾸며진 거냐? 아니면 이 배경이 한 몇십 년 전이니까 옛날 청소년들은 이렇게 순수했고 지금은 굉장히 타락하고 그 나빠졌느냐? 이제 이게 항상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열정, 뭐 선망, 정의감 또는 그 안에서의 또 고나름의 사악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인지 시대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왔는지 궁금한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연히 말썽 부리고 선생님 속이고 애들끼리 하면 안 되는 짓 하고 했어요. 근데 여기 어쩜 그렇게 똑같이 묘사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다른 나라는 사람은 비슷한 늘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닐까. 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온갖 청소년 범죄가 등장하니까 그냥 다 암흑의 세상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그 안에 또 이 하늘 나는 교실의 등장인물 같은 그런 순진하고 순박해서 생겨나는 온갖 해프닝들이 있지 않을까. 네. 소크라테스도 학생들 요새 애들 보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때도 비슷했겠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를 걸 만한 선생님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주인공 같은 선생님을 뭐 학창 시절에 몇 분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그 마음 속에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되뇌이면서 책을 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네. 김나즘 뭐 3학년에서부터 5, 6학년이니까 순수하고 착하죠. 네. 우리 때는 뭐 말도 못했어요. 저는 써놓으면 잡혀갑니다. 제 친구들 다 잡혀갑니다. 동무들과 함께 그 친구들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 등장인물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을 좀 찝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드라마를 봐도 난 누굴 좋아해, 네. BTS 멤버를 봐도 난 누가 최애야 이렇게 네. 하잖아요. 선생님 누구죠? 여기 이 울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울리. 예? 울리. 울리요. 멤버 중에 유난히 작아요. 유난히 작고 겁쟁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늘 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나는 교실 이 연극에서도 여자 역을 맡게 돼요. 네. 그런 아이가 있는데 애들한테 이 깡통에 이렇게 담겨갖고 한 천장에 그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곤욕을 치르는 소위 이제 왕따 아이인데 어느 날 얘가 한 200명쯤 되는 이 동급생 전체에게 마당으로 좀 나와달라고 그럽니다. 나와. 그러니까 막 빌빌하던 애가 나와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건이네요. 와르르 운동장에 다 모입니다. 네. 했더니 얘가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들고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이제 놀리고 있죠. 그랬더니 얘가 운동장 끝에 있는 그 철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아마 능목일 겁니다. 우리 옛날 사다리 식으로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갑니다. 얘들아, 봐. 나는 뛰어내릴 거야. 그러더니 진짜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해. 다행히 다리 부러지는 걸로 이제 그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얘는 담력을 보인 거예요. 네. 늘 자기가 겁장이고 바보 같고 우리 요즘 애들 지금 빵 셔틀 같은 애인데 높은 데서 애들 모아놓고 보란 듯이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는 걸로 자기 담력을 보이니까 애들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 얘기가 그걸 야단을 쳐야 되는데 딴 사람 모르게 제일 믿을 만한 마르틴에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 네.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네. 그래갖고 이 울리가 이제 당연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꼼짝을 못 하는데 애들이 너도 나도 찾아가는 거야.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용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용기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거죠. 제가 말로는 지금 서툴게 아주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 보면 이 울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감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는가. 나 애들 앞에 뛰어내릴 거야 이러기까지 네. 말이에요. 학창 시절에는 그 작은 게 아니죠. 그게 너무 중요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네. 거기에 있는 거죠. 너무 괴롭고 막 고뇌하고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어떤 네, 저는 이 마르틴도 기억에 남고요. 네. 특히 이 하늘을 나는 교실에 일하는 그 작가, 이 드라마의 작가인 요니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죠. 그러니까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네. 명인데, 한 학생입니다. 과거 이력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요. 네. 버림받아 독일로 온 얘기인데 거기에 요니가 이 시내 그 작은 지방 도시 같죠?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어느 지붕 밑에나 사람이 살고 있다. 도시 하나에 얼마나 많은 지붕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을까?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을까? 세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행복은 끝없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불행도 그렇고 나는 이 다음에 꼭 시골에서 살아야지. 커다란 정원이 있는 작은 집에서 아이를 5 낳는 거야. 하지만 난 아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을 바다 건너 멀리로 떼어 보내지는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짓은 절대로 안 할 거야. 내 신부는 우리 어머니보다 좋은 사람일 거야. 어머니는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아직 살아 계실까? 아마 마르틴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올 거야. 마르틴은 그림을 그리겠지. 나는 글을 쓸 거고. 그래도 삶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요니라는 친구가 그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이 괜히 그 눈시울을 적시게 해요. 예, 어떤 그 복수의 심정이나 억까 심정 때문에 분노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쓰기를 통해서 또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게 또 우리가 몰랐던 청춘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윤희의 사례도 얘기했고 또 여기 주요 인물 중에 하나 이제 마르틴이라는 마르틴, 소녀는 모두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서 부모님 집에를 갈 수 있는데 얘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맨날 며칠 그것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데 절대로 울지 말자를 자면서도 반복을 합니다. 절대로 울지 말자. 근데 이 소설 전체를 일관한 그 50년대 독일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강한 청년을 요구를 합니다. 네. 본인들도 나는 굴복해서는 안 돼. 절대로 울면 안 돼. 내 어려움을 남에게 토로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별 차이가 있죠. 한국은 아주 똑똑한 학생에 대한 선망이 제일 큽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거에 대한 혹은 잘생긴 거에 대한 부잣집에 대한 선망이 큰데 여기는 그런 감정은 일체 없어요. 우리 그래요. 부모가 얼마나 잘 사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은 없고 강해야 돼.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내 고통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돼. 이런 그 시대적 풍토가 전체 소설을 일관하는 아주 큰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맞아요. 이 작품이 발표된 게 정확히 194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패전 후에 그 황폐한 심리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독일의 미래를 또 얘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네, 대표적인 친구가 마르틴인데 마르틴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자를 이루면서 여비를 보내주지 못해서 못 가는 상황이에요. 나중에는 그 유스티스 선생의 도움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여비 때문에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저는 어릴 때 이 명절 때 집에 못 내려오는 여러 그 이웃집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크리스마스를 춥고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연말에 마르틴처럼. 더 쓸쓸하고 네, 네. 외롭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이런 마르틴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왜 내가 집에 못 가지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지. 왜 우리는 돈이 없을까? 우리 아버지가 다른 남자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내가 다른 애들보다 부지런하지 않아서? 아니야.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불공정함 때문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공정하지 못한 걸 바로잡아 보려는 친절한 사람들도 있긴 해. 하지만 모레가 크리스마스 이브야. 그때까지 그 친절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지나가는 듯한 문장 속에서 네. 이 에릭 캐스트너의 그 사상의 일면들을 네. 뚜렷하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우리 대선을 보고 이렇게 쓴 건 아니죠 전혀. 물론입니다. 저 윤석열을 보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이제 이 외국 작품을 접하고 한국 거를 보면서 어떤 차이 같은 걸 좀 느끼게 돼요. 우리 풍토는 가령 학생이면 학생답기를 좀 바라는데 그렇죠. 학생답다는 게 좀 의미하는 바가 말을 잘 듣고 착하고 그다음에 어리다는 전제를 많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건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예. 근데 이 오늘 소개하는 소설 내에서도 그렇고 네. 또 요즘도 아니고 오래됐는데 제가 재밌게 보는 게 이제 영국 남자라고 하는 제목의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영국 고등학생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해요. 이거 에릭 헤스트는 오늘 작품과 똑같은 게 보이는데 뭐냐면 가능한 대로 자기 내에서 어른스럽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매너 있게 행동하기, 옷차림 단정하게 입기, 말을 하고 표정을 지을 때 혹은 말 표현에서 굉장히 성숙하고 세련되게 하기. 그러니까 16, 7, 8 그 나이에 자기 또래에서 가능한 한 대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멋져 보이는 풍토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네. 저희 때는 그때 저희도 어른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네. 신분증 위조하고 그걸로 나오나 네, 양복 이렇게 뭐 형들 거 이거 줄여 입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건 있는데 뭐냐면 불과 1살 차이인데 형이 되면 네. 책임지고 싶어하고 동생이 되면 어려움을 피는 그 풍토가 있어요. 네. 근데 학교 사회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성인의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이기보다는 아이다워야 된다. 이걸 그렇죠.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서방권의 여러 콘텐츠를 접하면 동일 연령에서 어떻게든 어른의 매너를 흉내내고 자기도 많이 장시간 참고 똑바로 앉아 있는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요구받는구나. 차이가 느껴진다. 참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어른스럽게 보이기, 행동하기. 예. 네, 에릭 캐스트너가 한국에 소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이 말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쓴 책이 있어요. 박홍규 교수님 잘 아시죠? 네네. 예, 박홍규 교수님이 여러 분들의 평전을 쓰는데 네. 예,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하라는 제목의 에릭 캐스트너 평전이 있습니다. 평전을 쓰셨군요. 네, 근데 이 박홍규 교수가 아주 좋아했다네요. 이 에릭 캐스트너를. 네네. 특히 로테와 루이제라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품. 네, 두 쌍둥이가 이혼한 엄마 아빠를 재결합하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영화도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품을 고르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페어런트 트랩이라는 그 영화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크리스마스가 조금은 좀 따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홍규 그리고 선생 책이라니까 반갑네. 그분 네. 지금도 1년에 한 권씩 책 내나요? 아마도요. 그리고 매년 쉬지 않고 예, 수백 권 냈어요. 수백 권. 박홍구 부지런하세요. 교수의 이 책에는 에릭 캐스트는 좋은 시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도 한번 쭉 참고해서 보시면서 한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얼마나 이 넓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일면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뭐랄까 왜소하게 접근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도 또 찾아 읽겠습니다. 박홍규 선생님이 쓴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하라. 네. 네. 그런데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선생님 왜 스크루지 할아버지 얘기 아니고요, 많고 많은 책 중에 요 책 하늘을 나는 교실을 이렇게 골라주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좀 덜 썰렁하게 네. 좀 조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이 눈이 내리고 별이 그렇죠. 오는 밤에 이 여비를 마련해준 유스티스 선생에게 선생님한테. 편지를 네. 보내면서 우체통에 넣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엄마 마르틴 셋이서 산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크리스마스 조금 쓸쓸하고 우울하시더라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또는 인생이 살만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젠가 이제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그 니체의 유명한 언명이 영원한 재귀 또는 회귀라고 네. 하죠. 되돌아오는 거예요. 네. 언제로 되돌아오냐면 일단은 어린 시절 고향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고향이 없어요. 서울에서 나서 자라면 그게 무슨 고향입니까? 네. 근데 이제 세대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가 고등학교를 우리가 3년밖에 안 다니는데 평생을 얘기해도 얘기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네. 전체 인생 과정에서 3년인데 네. 그때 맺은 알게 된 관계가 평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가장 지속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재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고등학교 때가. 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쩌면 그렇게 하려는 거 하지 않고 딴 거 네. 하는지 이제 이 오늘 소개한 소설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를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는 따뜻한 시간의 상징성을 갖는데 그러네요. 그 상징이 언제냐면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들 얘기 들으면서 아마 누구라도 자기의 시간을 떠올려 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주진우 씨 고등학교 2학년 때 뭔 짓 했냐 뭐 하나 떠올려 보면 한참 나올걸요. 전 떠올리기 싫어요. 선생님들도 만나기 싫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맙시다.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나도 선생님한테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서 만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정선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셨죠? 책 읽으셨죠 그때도? 아닙니다. 그 롤러 스케이트장도 다니고요. 아 그래요? 롤라장 가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원웨이 티켓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네. 롤러 스케이트 뒤로도 탔던 막 기억이 타고 납니다. 그러셨습니다.
뒤로도 살줄 알죠. 네. 그랬습니까? 좀 타셨네요. 놓으셨던 정선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게 그땐 일본 말로 로라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놀 줄 아는 애들은 어디 가냐면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스케이트장 가서 팔 이렇게 휘저으면서 멋있게 타면 네. 진짜 여학생들 사귀기 쉽고 그랬거든. 손잡고 타야 되니까 그때는. 그 얘기는 끝나고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맛본 책은 에리 캐스트너의 하늘을 나는 교실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분 연말 잘 보내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김갑수 선생님, 정선태 선생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김갑수 선생님의 추천곡입니다. 무디 블루스의 19 White Satin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